2. 카인. 내가 겪고 있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준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에서 찾아왔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뭔가 새로운 것이 나의 생활 속에 뛰어들었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도 나에게 줄곧 영향을 미쳤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 마을에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었다. 그는 옷소매 둘레에 상장을 달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상급반에 들어왔으며 나이도 몇 살 더 많았다. 그는 곧 모든 학생들이 눈에 띄었고 나의 주목도 끌었다. 이 특이한 학생은 겉보기보다는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고 누구에게도 소년 같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우리 같은 유치한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같이, 아니 오히려 신사같이 낯설고 점잖게 행동했다. 그는 호감을 사지 못했으며 아이들 놀이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싸움질 같은 놀이에는 끼어들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자신 있고 분별 있는 음성은 다른 아이들의 마음에 들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우리 학교에서는 때때로 있는 일이었지만 우리들이 배우는 매우 큰 교실에 다른 한 반이 더 들어오게 되었다. 그 반은 바로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서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반 학생들은 작문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사이에 나는 자주 데미안 쪽을 넘겨다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나를 매혹했다. 나는 구부리고 있는 그 총명하고 밝고 비범하면서도 침착한 얼굴이 주의 깊게 자기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과제를 풀고 있는 학생 같지 않았고 오히려 마치 자신의 문제에 열중하고 있는 연구가처럼 보였다. 사실 나는 그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그에게 어떤 반감 같은 것을 품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너무 우월하고 냉정했으며 그의 태도는 지나치게 도전적일 정도로 확실했다. 그리고 눈은 어른의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런 눈을 아이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그 눈매 속에는 약간 서글프게 비웃는 듯한 빛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좋게 보든 밉살맞게 보든 간에 나는 계속해서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눈길이 내게 향하면 나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돌렸다. 그 당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오늘에 와서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으리라. 그는 모든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으며 완전히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는 되도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행동을 했는데 마치 변장한 왕자가 농부들의 아이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똑같이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처럼 옷차림을 하고 처신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가 내 뒤를 따라왔다. 다른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버리자 그는 나를 앞질러 가면서 인사를 했다. 물론 그 인사는 그 시절 우리 어린 학생들의 말투를 흉내내고는 있었지만 아주 어른스럽고 점잖았다. 좀 함께 갈까?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분이 흡족해져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이 있는 곳을 설명해 주었다. 아, 저기 말이지.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저 집이면 나는 벌써 알고 있단다. 너희 집 대문 위에는 아주 묘한 것이 붙어 있더구나. 나는 그것에 아주 흥미를 느꼈어.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곧바로 알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나보다도 더 우리 집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놀랐다. 그러고 보니 아치 모양의 문 위 초석 위에 일종의 문장이 붙어 있기는 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그것은 평평해져서 거기에다 몇 번이나 채색을 했으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몰라. 나는 수줍은 어조로 말했다. 그것은 새가 아니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 아주 오래된 것이 틀림없어. 그 집은 옛날에 수도원 소속이었다고 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잘 살펴봐. 그런 물건은 간혹 아주 재미있는 것이 많아. 나는 그것이 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걸어갔으며 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갑자기 데미안은 무슨 재미나는 생각이라도 떠올랐는지 웃기 시작했다. 참, 그때 난 너희들의 수업 시간에 같이 있었지. 그는 명랑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시를 달고 있는 카인의 이야기였지. 안 그래?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아니,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감히 그대로는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이봐, 너는 내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실제로 주의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거야. 그 이야기는 공부 시간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보다 훨씬 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해.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지는 않고 그냥 신이라든가 죄 따위의 흔한 것에 대해서만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는 이야기를 멈추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보았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있니? 그러고는 그는 이야기를 다시 계속했다.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 카인의 이야기는 아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들이 배우는 대개의 것들은 확실히 아주 사실이고 옳지만 그것들은 모두 선생님 말씀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으며 그러면 대개는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저 카인과 그의 이마에 새겨진 표시만 해도 우리들에게 들려준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다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 나중에 그가 불안해하고 소심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가 비겁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는 휘장으로 표시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지. 그건 그래. 나는 흥미가 생겨서 말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매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달리 설명해야 하지?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주 간단해. 애당초 존재했었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던 것은 그 표시였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어떤 것을 얼굴에 새겨 넣은 사람이 있었지. 사람들은 감히 그와 접촉하려 하지 않았어. 그는 그와 그의 자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외경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야. 아마도 아니면 확실히 그 이마에 있는 것은 우편물에 찍힌 스탬프와 같은 그런 표시는 아니었을 거야. 세상에는 그렇게 지독한 일은 흔히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뭔가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불쾌한 것이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뛰어난 재기와 담력이 눈빛 속에 번뜩였겠지. 이 남자는 힘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무서워했을 거야.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것이지.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이란 언제나 편하고 옳은 것을 원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들에게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 후예들에게는 표시가 주어진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그런 표시를 있는 그대로, 즉 하나의 영예로운 표창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설명하게 된 거지. 사람들은 이런 표시를 가진 자들이 불미스럽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그들은 그랬어. 용기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미스러운 법이니까. 무서움을 모르는 불미스러운 족속이 주위에 서성거리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어서 이제 사람들은 이들 족속에게 복수하고 받았던 모든 공포에 대해 약간이나마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별명과 꾸며낸 이야기를 덧붙여 준 거야.
이해하겠니?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카인은 조금 더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리고 성서에 쓰여 있는 저 이야기도 전부 진실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은 언제나 진실이야. 하지만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설명된다고 할 수는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내 생각에 카인은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가져다 그에게 붙인 거지. 그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으로 세상 사람들이 허튼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 것이란 말이지. 카인과 그의 후예들이 정말로 일종의 표시를 갖고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대목은 사실일 거야. 나는 무척 놀랐다. 그렇다면 너는 카인이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있단 말이니? 나는 아주 감동해서 물었다. 아, 그건 사실이야. 강자가 약자를 때려 죽인 거지. 카인이 죽인 사람이 꼭 그의 형제였는지 아닌지는 의심할 여지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결국 인간은 모두 형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요컨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때려 죽인 것인데 어쩌면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거나 다른 약한 사람들은 이제 불안에 가득 쌓여 심하게 불평을 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너희들도 그 자를 그냥 때려 죽이지 않는가? 라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라서 그렇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다. 그는 표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표시를 붙여주셨다 라고 말했어. 대충 이렇게 그런 거짓 이야기가 생겨난 것이 틀림없어. 저런, 너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구나. 그럼 안녕? 그는 아르트 골목길을 돌아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나를 혼자 남겨놓았다. 나는 이때처럼 홀린 듯 멍청해진 적이 없었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나는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을 전혀 믿을 수 없을 듯한 기분이었다. 카인은 고귀한 인간이었고 아벨은 겁쟁이였다니. 카인에게 주어진 표시가 표창장이었다니. 그런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불손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신은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인가? 신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가? 신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던가? 아니, 바보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나는 데미안이 나를 희롱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 그리고 말도 잘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 어쨌든 내가 성서나 그 밖의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때처럼 몇 시간, 아니 하루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머의 일을 완전히 잊어본 적은 없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 성서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았다. 그것은 짤막하고 명료했다.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감추어진 해석을 찾아내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을 신의 총알하고 공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것은 부조리한 일이었다. 다만 데미안이 그 모든 것이 마치 자명한 것처럼 그렇게 쉽고도 훌륭하게 게다가 그런 눈초리를 하고 이런 일들을 이야기했던 태도만은 마음에 들었다. 물론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가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일종의 아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아주 깊숙이 다른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고 그 속으로 아주 떨어져 가라앉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나 스스로 발을 들여놓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다. 바로 이때 내 마음속에 어떤 기억의 빛이 번뜩 스쳤고 그것은 한순간 내 숨을 막히게 했다. 지금의 내 불행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괴로웠던 저녁에 아버지와 관련된 생각으로
그때 나는 순간적이나마 아버지와 그의 밝은 세계와 지혜를 단번에 꿰뚫어 보고 경멸했었다. 그렇다. 그때 나 자신은 카인이었고 표시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 표시는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표창이며 나의 사악함과 불행에 의하여 아버지보다도 그리고 선량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상상했던 것이다. 내가 이 일을 경험한 그 당시는 이렇게 확실한 형태를 가진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다. 그 경험은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도 동시에 자만심을 충족시켜 주던 감정, 그리고 이상한 흥분의 불꽃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데미안은 대담 무쌍한 것과 비겁한 것에 대해 어째서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까? 카인의 이마에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런 기이한 해석을 했던 것일까? 그의 눈, 어른과 같은 그의 독특한 눈은 그때 얼마나 이상하게 빛났던가?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이 어렴풋하기는 하지만 문득 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자신이야말로, 그 데미안이야말로 일종의 카인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그가 자기 자신을 카인과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무엇 때문에 카인을 변호했을까? 어떻게 그의 눈빛은 그런 힘을 지니고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 겁쟁이들에 대해서, 즉 원래는 경건하고 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웃는 말을 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려니까 끝이 없었다. 말하자면 한 개의 돌멩이가 샘물 속으로 떨어진 것인데 그 샘물은 바로 나의 젊은 영혼이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식과 의욕과 비평 같은 것을 시도하게 될 때는 언제나 카인과 살인과 그 표시에 관한 일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학생들도 역시 데미안의 일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카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데미안은 다른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있는 모양이었다. 아무튼 이 신입생에 대하여 많은 소문이 떠돌았다. 만약 내가 그 소문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 그 갖가지 소문은 어느 것이든 그를 이해하는 데 빛을 던져줘 거기에 따르는 해석을 내릴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데미안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라는 소문만 알고 있었다. 또 그분은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으며 아들인 데미안도 역시 가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그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이슬람 교도일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더 나아가 막스 데미안의 체력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도 나돌았다. 학급에서 가장 힘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거절당하자 그를 겁쟁이라고 불렀다가 그에게 몹시 혼났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데미안이 한 손으로 그의 목덜미를 잡고 힘껏 누르자 그 아이는 창백해지더니 나중에 비실비실 도망쳐 버렸으며 그 후 며칠 동안 팔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학생들은 그 모든 일들을 한동안 주장했고 믿었다. 모든 것이 흥분과 놀라움을 자아내는 일들이었다. 한동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데미안이 소녀들과 교제를 하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안다고 떠들어대곤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나와 프란츠 크로모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었는데 그가 가끔 며칠 동안 나를 내버려 두더라도 나는 역시 그에게 얽매여 있었기 때문이다. 내 꿈속에서 그는 내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가 나에게 가하지 않는 일이라도 나의 공상은 꿈속에서 그가 나에게 가하도록 시키는 것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전적으로 그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현실 속보다는 이런 꿈속에서 살고 있었으며 나는 언제나 꿈을 많이 꾸는 아이였다. 이런 그림자로 인해 기력과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특히 나는 크로머가 나를 학대하는 꿈,
즉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타고 앉아 있는 꿈을 꾸곤 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내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것. 아니, 유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강력한 영향력이 나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꿈은 우리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거의 미칠 것 같았다. 크로머는 칼을 하나 갈아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어느 가로수길에 나무 뒤에 숨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몰랐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오자 크로머는 나의 팔을 누르며 내가 찔러 죽여야 할 사람이 저 사람이라고 했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나 데미안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 않았다. 데미안이 다시 내게 다가왔을 때는 이상하게도 역시 꿈속에서였다. 즉 나는 다시 박해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나를 타고 앉아있는 사람이 크로머 대신에 데미안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새롭고도 깊은 인상을 내게 주었는데 나는 크로머가 대상이었을 때는 고통과 반항 속에서 참고 견뎌야 했던 모든 것을 데미안이 상대가 되었을 때는 기꺼이 그리고 불안과 커다란 환희를 함께 품은 감정을 가지고 견뎠다. 이런 꿈을 나는 2번 꾸었고 다음에는 다시 크로머가 그 자리에 들어섰다. 나는 이런 꿈들 속에서 경험한 일과 현실에서 경험한 일을 오래전부터 더 이상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어쨌건 크로머와의 악연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며 내가 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조금씩 훔쳐낸 돈으로 전부 갚았을 때에도 그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돈을 훔쳐내는 방법을 그가 알아버렸다. 그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항상 나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 더 깊숙이 그의 소나귀에 들어가 버렸다. 그는 번번이 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럴 때면 나는 두려워하기보다도 애초에 아버지께 스스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이 한탄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비록 몹시 비참하긴 했어도 모든 것을 후회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적어도 줄곧 후회만 하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이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나의 숙명이 내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것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추측하건대 내 부모님도 이런 상황을 상당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알 수 없는 영혼이 나를 뒤덮고 있었으며 나는 그토록 화목했던 우리 집안 분위기에 더 이상 어울리지 못했다. 그리하여 우리 집에 대한 향수가 마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처럼 사무치게 밀려왔다. 이를테면 나는 어머니에게 악한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병자로서 취급당했다. 그러나 이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 것이었는지 나는 두 누이들의 태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를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비참한 생각이 들게 했던 그들의 태도는 내가 무언가에 신들린 인간으로서 그 상태를 꾸짖기보다는 위로해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속에 바로 사악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다. 나는 예전과는 달리 집안 사람들 모두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헛된 일이라고 느꼈다. 고통이 가벼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올바르게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이따금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모든 사실을 올바로 이야기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도 예감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다정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슬퍼해주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숙명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탈선으로 간주하게 되리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11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이런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 감정의 일부를 생각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운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다며 경험도 없다고들 여긴다. 그러나 나는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심각하게 체험하고 괴로워한 적이 별로 없었다. 언젠가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나는 나의 박혜자로부터 성곽 앞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기다리면서 검은 나무들로부터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 내리는 축축한 밤나무 잎들 사이를 발로 휘젓고 있었다. 돈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크로모에게 뭐라도 주려고 과자 2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나는 어디 구석진 곳에 서서 그를 때때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받아들이듯이 나도 그것을 감수하고 있었다. 드디어 크로모가 왔다. 그는 오늘따라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내 갈빗대를 서너 번 주먹으로 쿡쿡 찌르더니 웃으면서 내가 준 과자를 받아들고는 축축한 담배 한 개비를 내게 권하기까지 했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는 여느 때보다 친절했다. 참, 그는 헤어질 무렵에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지만 다음번에는 내 누나를 데리고 와. 내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지? 나는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놀라서 그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못 알아들었어? 내 누나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야. 알아,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누나도 절대로 같이 오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도 또다시 뭔가 트집 잡기이고 구실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수법을 자주 썼다. 뭔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서 내게 겁을 주고 굴복시키고 나서는 서서히 자기와 흥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나는 돈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물건을 주고 빠져나가야만 했다. 이번에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나한테 거절을 당하고서도 화를 조금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 말이야. 그는 아무렇게나 내던지듯 말했다. 잘 생각해봐. 나는 내 누나와 사귀고 싶단 말이야.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너는 내 누나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내일 너를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그가 가버리자 나는 갑자기 그가 한 말의 뜻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아직 아주 어린 아이였지만 소년들과 소녀들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뭔가 비밀스럽고 추잡하며 금지된 장난들을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나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갑자기 분명하게 깨달았다.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으리라고 나는 즉시 결심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크로모가 나에게 어떤 보복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도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어두운 마음으로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텅 빈 광장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예속이었다. 바로 그때 생기 있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 달려오더니 뒤에서 한 손으로 부드럽게 나를 붙잡았다. 그 사람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붙잡힌 대로 있었다. 너구나? 나는 불안하게 말했다. 나를 그렇게 놀라게 하다니?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만큼 그의 눈빛이 어른스럽고 우월하며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이 보인 적은 없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미안하구나.
그는 공손하면서도 매우 분명한 음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들어봐. 그렇게 너무 겁을 먹어서는 안 돼. 그래,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기도 하지. 그러나 너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겁을 낸다면 그 사람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할 거야. 그 사람은 너를 보고 지나치게 놀라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사람은 불안해지면 놀라게 되고 비겁한 사람은 늘 불안해한다고 말이야. 그러나 나는 내가 실제로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아, 물론 너는 영웅도 아니지만 뭔가 겁을 내고 있는 일이 있어. 뭔가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아니, 절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돼. 너는 내가 두려운 것은 아니지? 안 그래?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것 봐.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모르겠어. 날 그냥 놔둬.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는 나와 보조를 맞췄다. 나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더 빨리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서 쳐다보는 그의 눈길을 느꼈다. 가령 말이야. 그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어쨌거나 너는 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나는 너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이건 재밌는 일이야. 너도 거기서 뭔가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자, 봐라. 나는 가끔 독심술이라고 부르는 기술을 시험해보고 있어. 이것은 결코 마술 같은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면 아주 기묘하게 보이지. 그것으로 사람들을 몹시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혹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제 너의 마음속이 어떠한지 알아내고 싶어 한다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 나는 벌써 첫 발을 내디뎠어. 너를 놀라게 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잘 놀란다는 거야. 즉, 내가 두려워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해서 그리 된 것일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을 내주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그건 분명한 일이야. 안 그래?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와 같이 진지하고 영리한 느낌 그대로였다. 그리고 또 친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너그러운 점은 조금도 없고 오히려 엄격했다. 정의 또는 그것과 흡사한 것이 얼굴에 배어 있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마치 마술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하겠니? 그는 한 번 더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한테 말했듯이 독심술이란 우스워 보이지만 그건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언젠가 너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어느 정도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이 문제와는 관계없는 일이지. 나는 내가 언젠가 내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 일은 그만두자. 너는 똑똑한 소년이야. 대부분의 녀석들은 아주 바보야. 나는 가끔 내가 믿을 만한 소년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너도 싫지는 않겠지? 물론 나는 단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야. 우리 재미있는 실험을 계속해보자. 우리가 발견한 것은 S라는 소년이 잘 놀란다는 거야.
그는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적어도 그 녀석과 매우 불편한 어떤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대체로 맞지 않니? 마치 꿈속인 것처럼 나는 그의 목소리의 위협에 그의 영향력에 눌려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나 자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차게 쳤다. 맞구나.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한 가지만 더 묻기로 하자. 조금 아까 저쪽으로 가버린 아이가 누군지 너는 알고 있지? 나는 화들짝 놀랐다. 데미안에게 엿보인 나의 비밀은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그 비밀은 밖으로 나오기를 싫어했다. 어떤 아이? 아이라곤 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웃었다. 말해봐. 그러면서 그는 웃었다.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속삭이며 말했다. 프란츠 크로머를 말하는 거니? 만족한 듯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너는 분별이 있는 녀석이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 너에게 일러둘 것이 있어. 저 크로머인지 뭔지 하는 놈은 나쁜 놈이야. 그의 얼굴만 봐도 그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래.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 애는 나빠. 그 자식은 악마야. 하지만 그놈한테는 아무 소리도 해서는 안 돼. 제발 그 애가 알아서는 안 돼. 너는 그 애를 알고 있니? 그 애가 너를 알고 있니? 진정해. 그 애는 갔어.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해. 아직은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를 꼭 좀 알고 싶구나. 그는 초등학교에 다니니? 그래.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그 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안심해도 좋아. 내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보아하니 너는 그 크로머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더 말해줄 생각은 없겠지? 그건 말할 수 없어. 아니, 나를 가만둬. 그는 잠시 동안 입을 다물었다. 유감인데? 이윽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 실험을 좀 더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는 너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 애한테 갖고 있는 너의 두려움이 전혀 옳지 않다는 걸 너는 잘 알고 있겠지? 그런 공포심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야. 그런 것은 버려야 해. 만약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려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해하겠니? 그건 그래. 내 말이 전적으로 옳아. 하지만 그건 그렇게 안 돼. 너는 모르는 게 있어. 너도 보았듯이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너 혹시 그 애한테 돈을 빚지고 있니? 그래, 그것도 있어. 하지만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나는 말할 수 없어. 말할 수 없다고. 그럼 그 애한테 빌린 돈을 내가 너한테 줘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니? 그 정도는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은 아니야.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무에게도 그 일은 말하지 마. 한마디도.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나를 믿어, 싱클레어. 나중에 언젠가 너는 너의 비밀을 나한테 밝힐 때가 있을 거야. 아니야, 결코. 나는 격렬하게 소리쳤다. 내 마음대로 해. 내 말은 그저 어쩌면 훗날 언젠가 내가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내가 자진해서 말이지. 너는 설마 내가 크로머와 같은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 아,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단지 그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크로머가 하는 그런 짓은 결코 하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믿겠지? 너는 내게 빚진 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침착해졌다. 그러나 데미안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점점 더 수수께끼가 되었다. 난 이제 집으로 가겠어. 그는 이렇게 말하고서 모피 외투를 더 단단하게 여몄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한마디만 더 해주고 싶어. 너는 그 녀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만약에 다른 방법이 없으면 저 죽여버려.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감탄하고 흐뭇하게 생각할 거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새로운 불안에 휩싸였다. 카인에 대한 이야기가 돌연 다시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무시무시한 기분이 들어서 낮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는 기분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이젠 됐어. 막스 데미안은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봐. 우리는 그렇게 하자. 쳐 죽여버리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일이겠지만 그런 일에는 언제나 아주 간단한 것이 제일이니까. 내가 크로머 같은 친구의 손아귀에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1년 동안이나 떠나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나와 크로머 사이에 미래와 같은 희망과 같은 그 무엇이 나타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몇 주일 동안 나의 비밀을 간직한 채 혼자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몇 번이고 생각해봤던 일이 즉시 내 머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나아가 참여하는 일이 내 괴로움을 덜어주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나를 구원하지는 못하리라는 생각이었다.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거의 참여를 한 셈이었고 구원해 주리라는 예감이 짙은 향기처럼 다가왔다. 이렇게 해서도 나의 불안은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으며 나는 아직도 내 적과의 길고도 무서운 싸움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모든 것이 아주 잠잠해지고 아주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이 더 기묘하게 생각되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곤 하던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는 사라졌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그랬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불쑥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줄곧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다. 새로운 자유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정말로 그것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프란츠 크로머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내가 가는 길 맞은편에서 자일러 거리를 걸어내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흠칫 몸을 움츠리더니 거칠게 찡그린 표정을 지으면서 나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그대로 돌아서 가버렸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던 순간이었다. 나의 적이 나를 앞에다 두고 달아나다니, 나의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나는 기쁨과 놀라움에 온몸이 마구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 무렵에 다시 한번 데미안이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내가 인사를 했다. 안녕, 싱클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그 크로머가 이제는 너를 내버려 두겠지? 그렇지 않니? 내가 그렇게 했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어떻게? 난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거 잘 됐구나. 만일 그 녀석이 또다시 나타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가 그렇게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녀석은 아주 파렴치한 놈이니까. 그때는 그 녀석에게 데미안을 생각해보라고만 말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지? 너는 그와 싸워서 혼내주었니? 아니, 나는 그런 짓은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 애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야. 너하고 했던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너를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그의 신상에도 이로울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준 것뿐이야. 아, 설마 내가 그에게 돈을 준 것은 아니겠지? 아니, 그런 방법은 내가 이미 시험해 봤잖아. 나는 좀 더 자세히 캐물으려고 했지만 그는 가버렸다. 나는 그에 대해서 전부터 갖고 있던 무거운 감정을 아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남아 있었다. 그것은 감사와 수치심, 경탄과 불안, 호의와 내면에 흐르는 반항심이 묘하게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와 곧 가까운 날에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카인의 일에 대해서까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감사란 내가 믿고 있는 덕성은 전혀 아니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은 내 생각에 틀린 것 같았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막스 데미안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망각한 것을 나는 그다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만약 데미안이 크로모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동안 병들고 타락했을 것이라고 오늘에 와서도 분명하게 믿고 있다. 이 해방을 나는 그 당시에도 이미 내 유년 시절의 생활에서 가장 큰 체험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구원자를, 그가 그 기적을 달성하자마자 나는 벌써 무시해버렸던 것이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이미 말했듯이 나에게 있어 이상스러운 일은 아니다. 단지 묘한 것은 오히려 내가 보여준 호기심의 부족이다. 데미안을 통해 접촉하게 된 비밀들을 캐지 않은 채 하루라도 안락하게 살 수 있었다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 카인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은 욕구, 크로모에 대해서 그리고 독심술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 욕구를 나는 어떻게 억제할 수 있었단 말인가? 거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시 그대로였다. 나는 돌연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 다시금 세계가 밝고 즐겁게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불안의 발작이나 숨막힐 듯 가슴이 뛰는 고통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속박은 풀렸고 나는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여느 때와 같이 다시 학생이 되었다. 내 천성은 되도록 빨리 균형과 고요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추한 것들이나 위협적인 것들을 스스로 멀리하고 잊어버리려고 애썼다. 나의 죄와 불안감에 대한 긴 이야기는 외견상 어떤 상처나 인상을 남기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내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에 반해서 나의 조력자이자 구원자도 역시 빨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 것은 지금도 이해할 수 있다. 저주받은 눈물의 골짜기로부터 크로모에게 끔찍하게 예속된 것으로부터 나는 상처받은 영혼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여 일찍이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곳으로 되돌아왔다. 또다시 열린 잃어버렸던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밝은 세계로, 누이들한테로, 순수함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아벨에 대한 신의 총애 속으로 되돌아왔던 것이다. 데미안과 간단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날, 벌써 자유를 되찾았음을 마침내 완전히 확신하고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해야 할 두려움이 없어졌을 때 나는 그토록 자주 열망이 갈망하던 일을 했다. 즉, 나는 참여를 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가서 자물쇠가 부서지고 돈 대신에 놀이용 딱지로 채워진 저금통을 보여드렸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사악한 가해자에게 얽매여 있었는가를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셨다. 하지만 저금통을 보시고 나의 달라진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내가 회복되어서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느끼셨다. 이리하여 나는 나를 다시 받아들이는 축제를 버리고 방탕한 아들의 귀향과 같은 고조된 감정을 가졌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께 데리고 갔다. 지나간 일을 또 한 번 이야기했고 질문과 감탄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부모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랫동안 숨막힐 듯했던 심경에서 벗어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훌륭했고 모든 것이 소설 속에나 나오는 것 같았으며 모든 것이 놀라운 조화 속으로 녹아들었다. 이제 나는 이 조화 속으로 진정한 열정을 가지고 도망쳐 들어온 것이다. 다시금 나의 평화와 부모님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것을 실증도 느끼지 않고 맛보았다. 나는 집안의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전보다 더 자주 누이들과 놀았으며 기도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 개종한 사람의 심정으로 그리웠던 예전의 찬송가들을 함께 불렀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었으며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다. 데미안에 대해 내가 등한시한 것을 진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그에게 참회를 했어야 했다. 그 참회는 비록 장엄하지도 감동적이지도 않았겠지만 나에게는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지금 나는 모든 뿌리를 뻗어 내 옛 낙원의 세계에 매달리고 있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은총의 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데미안은 결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그도 역시 비록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유혹자였으며 나를 두 번째 사악하고 나쁜 세계와 결부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세계에 대해 영원히 더 이상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다. 나 자신이 아벨이 된 지금에 와서 나는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참여하는 일에 협조할 수는 없었으며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겉으로 나타난 관계였다. 그러나 내적인 관계는 이러했다. 즉 나는 크로모와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지만 나 스스로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시도했으나 그 길은 나에게 너무나 미끄러웠다. 그때 친절한 손에 잡혀 구원을 받자마자 나는 옆으로 한눈을 팔지도 않고 어머니의 품으로 애워싸이고 경건했던 유년 시절의 보금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나는 나 자신을 실제보다도 더 유치하고 더 의존적이고 더 어린애같이 만든 것이다.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크로모에서 새로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뿐이었다. 나는 혼자서는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맹목적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의존하기로, 예전에 다정했던 밝은 세계에 의존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에게 기대고 그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의 이상 야릇한 사상에 대한 정당한 불신 때문이라고 당시에 나는 생각했었다. 사실 그것은 불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데미안이라면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며 자극과 경고, 조소와 풍자로 나를 좀 더 자립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에 와서야 나는 깨닫고 있다.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끄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도 약 반년가량 지난 후에도 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없어서 산책하던 도중에 아버지께 많은 이들이 카인을 아벨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대단히 놀라시면서 그것은 하등에 새로운 점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해 주셨다. 그런 해석은 이미 원시 기독교 시대에도 등장한 적이 있으며 여러 종파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카인 종파라고 불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황당한 가르침은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에 카인이 정당하고 아벨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잘못을 저질렀으며 따라서 성서의 하나님은 올바르고 유일한 신이 아니라 그릇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인 종파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설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이비 종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아버지는 말씀하시면서 내 학교 친구가 그런 것을 약간이나마 알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고 하셨다. 어쨌든 그런 생각은 단연코 버리도록 내게 엄숙히 경고한다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3. 도둑. 나의 유년 시절, 부모 슬하에서의 안정된 생활, 소년의 사랑, 그리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밝은 환경 속에서 즐겁게 뛰놀며 살던 그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름답고 부드럽고 다정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흥미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온 발자취뿐이다. 온갖 아름다운 안식처나 행복의 섬, 그리고 낙원의 매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것들을 저 멀리 광채 속에 남겨둘 뿐 다시 거기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는 않다. 그러므로 나의 소년 시절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나에게 새로웠던 일, 나를 앞으로 내몰고 나를 잡아떼어 놓았던 일만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러한 충동은 늘 저 다른 세계로부터 몰려오면서 불안과 강박과 양심의 가책을 안겨주었고 언제나 혁명적이었으며 내가 안주하고 싶었던 곳에 평화를 위협했다. 나는 내게 허용된 밝은 세계 속에서는 슬금슬금 기고 자신을 숨겨야만 하는 하나의 원시적인 본능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음을 새로이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나에게도 서서히 눈뜨는 성의 감정이 적이자 파괴자로서 금지된 것으로서 유혹으로서 그리고 죄악으로서 달려들었다. 내 호기심이 추구하는 것, 나에게는 꿈과 쾌락과 불안을 안겨주는 것, 즉 사춘기의 큰 비밀. 이것은 내 어린 시절의 평화를 감싸고 있던 행복에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어린아이면서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이중생활을 했다. 내 의식은 가정의 분위기와 허용된 것 속에서 살았으며 아련히 떠오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옆에서 나는 지하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꿈이나 충동, 그리고 소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 위로 저 의식적인 삶은 점점 더 위태로워질 불안한 다리를 걸쳐 세우고 있었는데 내 안에 깃들어 있어야 할 어린아이의 세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다. 대개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나의 부모님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생명의 충동을 향해 눈떠가는 것을 도와주시지는 않았다. 그들은 다만 현실적인 것을 거부하고 점점 더 비현실적으로 그리고 허위로 변해가는 어린아이 세계에서 계속 살려고 하는 나의 절망적인 노력을 지칠 줄 모르고 마음을 쓰며 한결같이 도와주실 뿐이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부모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나를 완성하고 나의 길을 찾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였다. 그런데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이 나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잘해내지 못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난관을 겪는다. 보통의 인간에게는 자신의 생명의 욕구가 주위의 세계와 반목하게 되고 여기에서 가장 치열한 투쟁을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획득해야 하는 인생의 시점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 즉 어린 시절이 부패되어 가면서 서서히 허물어져 갈 때
우리의 운명인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는 갑자기 우주의 고독과 죽음 같은 차가움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 벼랑에 매달려서 일생 동안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에, 즉 모든 꿈들 가운데서도 가장 언짢고 가장 살인적인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꿈에 고통스럽게 집착하게 된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나에게 소년 시절의 종말을 고한 감정들과 몽상들은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두운 세계, 즉 다른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옛날에 프란츠 크로머였던 것이 지금은 나 자신 속에 잠복해 있었다. 그리하여 그 다른 세계가 외부로부터 다시 나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크로머와의 사건이 있은 뒤로 몇 해가 지나갔다. 그 당시 내 인생에서 그 극적이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시절은 아득히 멀어져 갔고 잠깐 동안의 악몽처럼 소멸되어 간 것처럼 보였다. 프란츠 크로머는 이미 오래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져버려서 언젠가 그와 우연히 만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거의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나의 비극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막스 데미안의 모습은 내 주위에서 더 이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멀리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눈에 보이기는 했으나 아무런 작용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점점 그는 다시 가까이 다가와 다시금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나는 그 당시의 데미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나는 1년 동안 그 이상 한 번도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피하고 있었으며 그쪽에서도 결코 치근대며 접근해 오지 않았다. 한 번인가 우리가 우연히 만났을 때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때 나는 가끔 그의 친절 속에서 조소나 빈정거림이 섞인 은근한 비난의 음조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그것은 그냥 상상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그와 함께 체험한 이야기와 또 그 당시 그가 내게 미쳤던 진기한 영향을 내가 잊었듯이 그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더듬어 본다. 그리고 지금 그를 기억해보면 그는 내가 찾는 바로 그곳에 있었으며 내게 발견되던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혼자서 아니면 다른 키 큰 학생들의 무리 속에 섞여서 학교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가 낯선 태도로 고독하게 조용히 마치 하늘의 별처럼 자기 자신의 공기에 둘러싸여 자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들 사이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와 친해지지 못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를 자식이 아니라 다 자란 어른으로 대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가능하면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두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는 않았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그가 어느 선생님에게 신랄한 도전이나 빈정거림이라고 밖에는 여길 수 없는 어떤 말이나 비평 혹은 말대꾸를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그곳이 어디였던가. 그래, 이제 그곳이 다시 생각난다. 바로 우리 집 앞에 골목길에서였다. 어느 날 나는 데미안이 그곳에서 선 채 손에 노트를 들고서 스케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문 위에 붙어있는 새가 새겨진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창가의 커튼 뒤에 숨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주의 깊고 냉정하고 밝은 얼굴이 문장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을 놀라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고 연구자나 예술가의 얼굴로서 탁월한 의지에 차 있었으며 이상하게 밝고 냉정하면서도 총명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의 모습이 보인다.
그것은 얼마 뒤에 길에서였다. 학교에서 오는 길에 우리는 쓰러져 있는 말의 주위에 모두 모여 서 있었다. 그 말은 그냥 멍에를 맨 채 농사꾼의 달구지 앞에 쓰러져 있었고 무엇인가를 애원하는 듯 콧구멍을 벌름거리면서 허공을 향해 헐떡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 하얀 길 위에 덮인 먼지는 점점 검게 젖어가고 있었다. 나는 기분이 언짢아져서 얼굴을 돌리다가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오지 않고 맨 뒤쪽에서 평소에 그처럼 태평스럽게 그리고 아주 점잖게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뚫어지듯이 말의 머리에 박혀 있었으며 이때도 깊고 조용하며 거의 무언가에 홀린 듯하면서도 냉정하고 깊은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때 아직 내 의식과는 멀었지만 무엇인가 매우 독특한 감정을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소년의 얼굴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른의 얼굴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더 많은 것을 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도 아니고 어떤 다른 얼굴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느꼈다. 그리고 어떤 부인의 얼굴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했다. 말하자면 이 얼굴이 내게는 잠깐 동안이지만 어른 같다든가 어린아이 같다든가 늙은이나 젊은이처럼 보이기보다는 1000살이나 먹은 듯하고 어쩌면 시간을 초월하는 것,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대에 낙인이 찍혀있는 얼굴처럼 보였다. 짐승이나 나무 혹은 하늘의 별들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지금 내가 성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이 일을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정확히 느끼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비슷한 것은 느끼고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름다웠으며 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혹시 그는 내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었다. 다만 내가 보기에 데미안은 우리들과는 달랐다. 그는 동물 같기도 하고 정령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 같기도 했는데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는 달랐다. 우리 모두와는 캐내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달랐다. 내 기억으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위에 말한 것도 어쩌면 일부는 훗날의 인상에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몇 살을 더 먹고 나서야 나는 마침내 그와 다시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다. 데미안은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반의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견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자 곧 그 일에 대해서도 소문이 퍼졌다. 학교 내에서는 그가 유대인이라거나 아니 이교도일 거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런가 하면 또 그와 그의 어머니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거나 아니면 황당무계한 사교를 믿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와 연관해서 나는 또 그가 자기 어머니와 마치 연인과도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다. 추측하건대 그는 이때까지 정해진 신앙 없이 자랐을 것이며 이는 그의 장래에 어떤 불리한 일을 초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도록 했을 것이다. 하여튼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나이 또래의 친구들보다 2해나 늦은 지금에 와서야 견신례에 참가시킬 것을 결심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몇 달 동안 견신례를 준비하는 수업 시간에 나의 친구가 되었다. 한동안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 그와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지나치게 소문과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더군다나 크로머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이 나를 방해했다. 그리고 마침 그 당시에 나는 나 자신의 비밀로 가득 차 있었다. 내게 있어서 견신례 준비를 위한 수업은 마침 성적인 일에 관해 결정적으로 눈뜨기 시작한 시기와 때를 같이 했다. 그래서 호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가르침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았던 것이다. 성직자가 말하는 것들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조용하고 신성한 비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들은 어쩌면 아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몰라도 결코 현실적이거나 자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바로 극도로 그런 성질을 띤 것이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나로 하여금 수업에 무관심해지게 하면 할수록 나의 관심은 다시 데미안에게로 더 가까이 향하게 되었다. 무엇인가가 우리 두 사람을 서로 붙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 실마리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더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기억에 의하면 그것은 어느 날 아침, 이른 시간으로 교실 안에 아직 불이 켜져 있을 때였다. 우리 목사 선생님은 마침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이야기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는 졸려서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다. 그때 목사님은 목소리를 높여 카인의 표시에 대해 힘주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순간 나는 일종의 영감이나 경고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앞쪽에 앉아있는 데미안의 얼굴이 내 쪽을 돌아보고 있었다. 맑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한 그의 눈은 조소와 진지함을 함께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나를 바라본 것은 잠깐이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긴장하여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목사님이 카인의 표시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은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같지는 않으며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고 거기에는 비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다. 이 순간에 데미안과 나 사이에는 다시 끈이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러한 영혼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일어나자마자 그것이 마치 마술처럼 공간적인 것으로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가 자기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것이 순전히 우연히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며칠 뒤에 데미안은 돌연 종교 시간에 자기의 자리를 바꿔 바로 내 앞자리로 옮겨 앉았다. 나는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의 가련한 고빈원 같은 공기 속에서 아침마다 그의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부드럽고 신선한 비누의 향기를 얼마나 즐겁게 들이마셨는지 모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그는 또다시 자리를 바꿔 이제는 아예 내 옆에 앉았다. 또한 그는 겨우내 그리고 봄에도 줄곧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아침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시간은 더 이상 졸리지도 않았고 지루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때때로 우리 두 사람은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 내 옆에 앉은 그의 또 다른 눈짓, 아주 확고한 눈짓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경고를 하고 비판과 의혹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불량한 학생처럼 수업을 전혀 듣지 않고 있을 때도 자주 있었다. 데미안은 선생님과 동급생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점잖았다. 나는 그가 학교 아이들이 저지르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가 큰 소리로 웃거나 짓거리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선생님의 꾸중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주 조용히 그리고 속삭임이라기보다는 무슨 표시나 눈길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나를 끌어들이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런 일은 부분적으로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행해졌다. 예를 들면 그는 어느 학생들이 자기의 흥미를 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 주었다. 그는 많은 학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엄지손가락으로 손짓을 하면 누구누구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목덜미를 긁을 거야. 라고 수업 전에 내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시간 중에 나는 종종 그 일에 대해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돌연 데미안은 눈에 띄는 몸짓이나 엄지손가락을 내게 보여주었다.
나는 재빨리 그가 가리킨 학생 쪽을 쳐다보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마치 철사줄에 매어 이끌리기라도 하는 듯이 요구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일을 선생님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요구하여 막스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 오늘은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그는 나를 도와주었다. 목사님은 교리 문답서 한 장을 암송시킬 학생 한 명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던 그의 시선이 마음 졸이고 있는 내 얼굴에 와서 멈추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고 막 내 이름이 그의 입가에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마음이 산란해졌는지 아니면 불안해졌는지 자기 옷깃을 만지작거리면서 자기 얼굴을 응시하고 있는 데미안 쪽으로 가서 그에게 뭔가를 물어보려는 것 같더니 불시에 다시 몸을 바꾸었다. 그는 잠시 기침을 하더니 다른 학생을 지적했다. 나는 이런 장난을 아주 재밌어 하는 사이에 나의 친구가 똑같은 장난을 종종 나에게도 걸고 있다는 것을 점차 알아차리게 되었다. 학교로 가는 길에 나는 돌연 데미안이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면 그는 정말로 거기에 서 있는 것이었다. 너는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니? 내가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어른 같은 태도로 차분하고 요령 있게 기꺼이 설명을 해주었다. 아니, 그는 말했다. 그런 일은 할 수 없어. 말하자면 사람은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비록 목사님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수도 없으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도록 할 수도 없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할 수는 있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정확히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할지도 대개는 예상할 수 있지.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단지 모르고 있을 뿐이야. 물론 연습이 필요해. 예를 들어 나비들 중에 어떤 종류의 밤나방은 암컷의 수가 수컷보다 훨씬 적어. 이 나방도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수컷이 암컷에게 수정을 시키고 암컷이 알을 낳아서 번식해. 내가 지금 이 밤나방 암컷을 한 마리 갖고 있다고 하면 이는 자연과학자들에 의해 종종 실험된 일인데 밤이 되면 암컷에게 수컷 나방들이 날아올 거야. 그것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부터 말이야.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데서라니 생각해봐. 이 수컷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단 한 마리의 암컷 냄새를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도 맡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을 밝혀내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지. 일종의 후각이나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마치 사냥개들이 보이지 않는 발자국을 찾아내어 그 위를 밟아 쫓아갈 수 있듯이 말이야. 이해하겠니? 그것도 이런 일과 같은 것인데 자연계는 이런 일들로 가득 차 있어.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즉, 이 나방들에게 암컷이 수컷보다 수가 많다고 한다면 수컷들은 그런 예민한 후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수컷들이 그런 후각을 갖고 있는 것은 단지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이야.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한 가지 특정한 일에 자신의 모든 주의와 모든 의지를 집중시킨다면 그 일에 도달할 수 있어. 그게 전부야.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지. 어떤 인간을 자세히 관찰해봐. 그러면 너는 그 사람 자신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나는 독심술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크로모와의 사건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미묘한 것이 되었다. 그가 몇 해 전에 한번 그토록 진지하게 내 삶에 관여했던 일에 대해서는 그나하나 전혀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마치 전에 우리 둘 사이에는 전혀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보였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상대방의 그 일을 잊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심지어 우리 둘은 같은 길을 걸어가다가 프란츠 크로머와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서로 눈길도 주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너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또 사람은 무슨 일에 자신의 의지를 굳게 향하기만 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지. 그것은 모순이 아닐까? 만약 내가 나의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역시 그 의지를 임의대로 이리저리로 향하게 할 수 없으니까 말이야. 그는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그는 내가 그를 기쁘게 할 때면 늘 그렇게 행동했다. 좋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언제나 묻고 또 언제나 의심해야 해. 그러나 그 이치는 아주 간단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밤나방이 자신의 의지를 어느 별이나 혹은 다른 어느 곳으로 향하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다만 밤나방은 도대체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을 뿐이야. 그것은 오직 자기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만을 자기에게 필요하고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을 찾을 뿐이지. 그리고 그런 때에만 믿을 수 없는 일까지 성공하게 되는 거야. 즉 그 나방은 그 외에 다른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않은 마술 같은 육감을 발전시키는 거지. 우리 인간은 확실히 동물보다 더 많은 행동 반경을 갖고 있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또 비교적 아주 좁은 영역에 묶여 있어서 이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나는 이런저런 공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가령 어떤 일이 있어도 북극에 가봐야겠다는 등의 상상을 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거나 그럴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소원이 전적으로 나 자신 안에 뿌리내리고 있고 정말로 내 존재가 그 소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실제로 그런 경우에 뭔가 내부에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할 때면 그때는 그 일이 제대로 되고 그때 너는 내 의지를 마치 좋은 말을 부리듯이 잘 조종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만약에 지금 내가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는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그것은 단순히 장난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가을 무렵에 내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저 앞쪽으로 옮겨가 앉아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었을 때 그 일은 아주 잘 되지. 그때 알파벳 순으로 보면 내 앞에 와서 앉아야 할 학생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 병으로 쉬고 있던 학생이었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는데 물론 내가 내주게 됐지. 왜냐하면 바로 내 의지가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말했다. 그 당시 나한테도 그것은 아주 이상해 보였어. 우리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너는 점점 더 내 자리에 가까이 왔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지? 처음에 너는 바로 내 옆에 와서 앉지 않고 두세 번 앞자리에 앉았었지. 그렇지 않아? 그건 왜 그랬던 거지? 그건 이런 거였어. 나는 내가 처음에 앉았던 자리에서 떠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 나는 다만 훨씬 뒤로 가서 앉고 싶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너의 옆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 나의 의지였지만 그것을 아직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 그때 동시에 너 자신의 의지도 나를 함께 이끌고 나를 도와준 거야. 그리고 내 앞에 가서 앉자마자 내 소원이 절반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실제로는 바로 내 옆에 가서 앉기를 갈망했음을 깨닫게 된 거지. 그렇지만 그때는 새로 들어온 학생이 없었는데. 맞아. 그러나 당시에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손쉽게 내 옆으로 옮겨가 앉았어. 나하고 자리를 바꾼 아이는 그냥 이상하게 여겼을 뿐 내가 하는 대로 내맡겨 버렸지. 그리고 목사님은 언젠가 거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야. 그는 나에게 볼 일이 있을 때마다 은연중 무엇인가 마음에 걸렸을 테니까. 다시 말해 목사님은 내 이름이 데미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름이 D로 시작되는 내가 아주 뒤쪽으로 가서 S자로 시작되는 애들 사이에 앉아있다는 게 맞지 않음을 아신 거지. 그러나 그 일은 그의 의식 속에까지 파고들어 가지는 않았는데 내 의지가 그것에 맞서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만 방해했기 때문이야. 그는 매번 거기서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알아채고는 나를 바라보면서 탐색하기 시작했지. 그 착하신 선생님이 말이야. 하지만 그럴 때면 내게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 나는 매번 그의 얼굴을 아주 똑바로 바라봤어. 대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잘 견디지 못하지. 사람들은 모두 불안해지거든. 너도 만약 누구에게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갑자기 그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해. 그런데도 그가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면 포기해. 너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야. 전혀.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야. 내가 이런 수법을 써도 통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알기로 사실 단 한 사람뿐이야. 그게 누구지? 나는 재빨리 물었다. 그는 생각에 잠길 때면 약간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시선을 돌리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지만 그 질문을 되풀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그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한 적은 결코 없었으며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알지 못했다. 그 당시에 나는 가끔 그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 의지를 무엇인가에 한데 모아 그것을 달성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나에게 충분히 절박한 소망이 있는 듯이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성공하지도 못했다. 데미안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만한 용기도 나에게는 없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고백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도 역시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종교 문제에 관한 나의 믿음에는 많은 틈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데미안에게서 영향을 받은 나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완전히 무신앙을 보여주던 다른 학급 친구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그런 아이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신을 믿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인위적인 품위에 어긋나며 삼위일체나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잉태 등에 관한 이야기들은 단지 웃음거리일 뿐이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런 잣동사니 같은 이야기들을 팔고 다닌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는 말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들려주곤 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의심을 품고 있을 때에도 내 어린 시절의 온갖 경험으로부터 대략 나의 부모님이 살아가시는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이런 생활은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위선적인 것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나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 예나 지금이나 아주 경건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데미안은 나에게 종교적인 이야기와 교리를 좀 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유희적으로 환상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게 해주었던 것이다. 적어도 그가 나에게 보여준 해석을 나는 항상 기쁘게 만족하면서 따랐다. 물론 나한테는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많았다. 카인에 대한 것도 그러했다. 그리고 한 번은 견신내 수업 중에 데미안은 더욱 대담한 해석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 선생님은 골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 구세주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성서의 이야기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어린 아이일 때 아버지가 예수의 순환 이야기를 성서에서 읽어주시고 난 후로는 가끔 성금요일 같은 때 이 고난에 찬 아름답고 창백하고 유령 같으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생생한 세계인 겟세만의 동산과 골고다의 언덕에 깊이 마음이 사로잡힌 채 살아왔었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들을 때면 이 비밀에 가득 찬 세계의 음울하고 엄청난 고난의 광채가 온갖 신비로운 전율을 몰고 와 내 마음에 넘쳐 흘렀다. 나는 오늘날에도 이 음악 속에서 그리고 그 비극적인 행위 속에서 모든 시와 예술적 표현의 정수를 부는 것이다. 이제 데미안은 그 수업 시간이 끝날 때 깊이 생각에 잠겨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싱클레어, 이 이야기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혀로 음미해봐. 거기에는 김 빠진 맛이 나는 무언가가 있어. 즉, 두 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야. 세 개의 십자가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은 대단한 광경이야. 그런데 이제 우직한 도둑에 관한 그 감상적인 성서 이야기를 봐. 첫째, 그자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범죄인이며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마음이 약해져서 울면서 착해지고 후회하는 그런 의식을 버리고 있는 거야. 무덤을 단 2발자국 앞둔 곳에서 그런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야말로 다시금 달콤하고 부정직하고 센티멘털한 감동과 극도로 교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순전히 목사 나부랭이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 만약 내가 지금 그 2명의 도둑 가운데 한 명을 친구로 선택해야 한다든지 혹은 그 2사람 가운데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면 절대로 이 울음을 터뜨린 개종자 쪽은 아닐 것이 확실해. 아니, 오히려 다른 쪽이겠지. 그자야말로 줏대 있는 사나이란 말이야. 그는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 그저 입에 발린 소리에 지나지 않을 개종을 무시해버리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거야. 그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그때까지 자신을 도와준 악마와 비겁하게 손을 끊는 짓은 하지 않지. 그는 줏대 있는 사내야. 그런데 줏대가 있는 인간들은 성서 이야기 속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보곤 해. 어쩌면 그 사내는 카인의 후예일지도 몰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나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개성 없이 상상력이나 공상력도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읽었는지 알게 됐다. 그렇지만 데미안의 이 새로운 사상은 내게는 치명적이었으며 내가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내 마음속의 개념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위협했다. 안 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더구나 가장 신성한 것까지 그렇게 농락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내가 미처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내가 속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벌써 알고 있어. 그는 체념하듯이 말했다. 이런 것은 낡은 이야기야.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 그런데 너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 바로 여기에 이 종교의 결점을 아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지.
문제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 완전한 하나님은 아주 훌륭한 형상이지만 원래 하나님이 나타내야 하는 형상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선하고 고귀하고 아버지와 같고 아름다우며 높으시고 다정다감하시다고 하지. 그건 좋아. 그러나 세계는 그런 것 말고 다른 것들로도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조리 악마의 세계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세상 전부, 즉 이 절반의 세계 전부는 은폐되고 묵살당하고 있어. 그들은 하나님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 찬양하면서 정작 생명의 근원이 되는 성생활 전부를 아예 묵살하고 자칫하면 그것을 악마의 도구나 죄악이라고 단언하곤 해. 나는 사람들이 이 여호와 신을 숭배하는 데는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아. 티끌만큼도 반대하지 않지. 그러나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숭배하고 성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뉘어 공인된 절반의 세계 말고 전체 세계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악마도 역시 섬겨야 해. 나는 이거야말로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우리는 자신의 내부에 악마까지도 품고 있는 신을 만들어야 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신 앞에서 눈을 감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신 말이야. 그는 그답지 않게 아주 흥분했지만 곧 다시 미소를 띠고는 더 이상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이 말은 내가 소년 시절 전체를 통하여 언제나 마음속에 지녀왔고 누구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던 수수께끼를 적중한 것이었다. 데미안이 하나님과 악마에 대해서 또 공인된 신의 세계와 묵살된 악마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이고 나 자신의 신화이며 두 개의 세계 또는 이 세계의 절반씩인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에 대한 생각이었다. 나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문제이고 모든 삶과 사상의 문제라는 인식이 불현듯 성스러운 그림자처럼 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활과 생각이 영원히 흐르는 위대한 이념의 조류에 얼마나 깊이 가담하고 있는가를 갑자기 실감했을 때 불안함과 경건함이 나를 덮쳤다. 그러한 인식은 무엇인가를 확증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기도 했지만 기쁜 일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혹했고 거친 맛이 났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운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될 수 없으며 홀로 서야 한다는 여운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내 친구에게 그처럼 깊은 비밀을 터놓으면서 두 개의 세계에 대해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줄곧 지녀온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로써 그 친구는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감정이 그에게 동조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기질은 그런 것을 이용하려 들지는 않았다. 그는 이전보다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 내 말을 귀담아 들었으며 내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었으므로 나는 끝내 눈을 딴 데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그의 시선 속에서 또다시 이 기묘하고 동물적인 초시간성을,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이야기하자. 그는 다독이듯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구나. 만약 그렇다면 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결코 다 살아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생각만이 가치 있는 거야. 너는 너의 허용된 세계가 단지 반쪽의 세계라는 것을 알았고 또 다른 절반의 세계를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었지. 그러나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거야. 일단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지.
이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부딪혔다. 그렇지만 나는 거의 외치듯이 말했다. 그런데 정말로 금지되는 추악한 일들이 있어. 너도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단 금지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단념해야 해. 나는 살인이나 온갖 악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나도 휘말려 들어가 범법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니? 우리는 오늘 당장 그 일을 해결할 수는 없어. 막스는 위로하듯이 말했다. 너는 분명 사람을 살해하거나 처녀들을 강간, 살인해서는 안 돼. 안 되지. 그러나 너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 사실 무엇을 뜻하는지 인식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어. 너는 진리의 한 조각만을 겨우 느낀 것에 불과해. 다른 부분도 깨닫게 될 테니까 그것을 믿어봐. 예를 들면 지금 너는 대략 1년 전부터 어떤 충동을 느꼈을 거야. 그것은 다른 어떤 충동보다도 강한데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스인들과 다른 많은 민족들은 반대로 이런 충동을 신성시하여 축제를 열어 숭배했어. 그러므로 금지된 것이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바뀔 수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여자와 함께 목사 앞에 가서 결혼식만 올리면 곧 그 여자와 같이 자도록 허용돼.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 오늘날에도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는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바로 그에게 금지된 것인지를 스스로 찾아야 해. 사람은 뭔가 금지된 것을 전혀 하지 않고도 악당이 되는 수가 있어.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본래 그것은 안일함의 문제에 지나지 않아. 너무 안일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을 재판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까지 내려온 금지의 제도에 스스로 복종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야.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계명이 있는 것을 느끼지. 신사들이라면 누구나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으며 보통은 금지되어 있는 다른 일들이 그들에게는 허용되거든.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그는 돌연 말을 너무 많이 한 것을 후회라도 하는 듯이 이야기를 끊었다. 이미 그 당시 나는 그가 느끼고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즉, 그는 아주 기분 좋게 그리고 겉보기에는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곧잘 떠들어대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 그가 말했듯이 단순히 떠들기 위한 대화는 그에게는 죽어도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는 순수한 관심 외에도 지나친 장난기와 재치 있는 잡담의 희열을 느끼는 기분, 간단히 말해서 아주 진지한 면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쓴 완전한 진지함이라는 말을 다시 읽어보니 내가 그 시절 아직 어렸을 때 막스 데미안과 경험한 가장 감동적이었던 다른 장면 하나가 갑자기 머릿속에 되살아난다. 우리의 견신내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종교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는 최후의 만찬을 다루게 되었다. 목사님은 그것을 중시했으므로 힘들여 설명해 주었으며 이 시간에 분명 뭔가 신성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견신내를 준비하는 바로 이 마지막 교리 문답의 2시간 동안에 내 생각은 다른 것과 결부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내 친구 한 개인에게 매어 있었다. 우리들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로 엄숙하게 입문하는 것이라고 설명되는 견신내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에게는 이 반년 동안 받은 종교 수업의 가치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과 가까이 있으면서 받은 영향에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었다. 이제 나는 교회에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것, 즉 사상과 개성의 결사에 가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결사는 지상에 존재하고 있음이 틀림없었으며 나는 내 친구를 그 대변자 또는 사자라고 느끼고 있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몰아내려고 노력했다. 다른 일은 모두 어찌 되더라도 이 견신내의 의식은 어느 정도 엄숙하게 체험하려고 진지하게 마음먹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새로운 사상과는 조화를 이루기 힘들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 사상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가까이 다가오는 교회의 의식과 점차 결부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로 그 의식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 의식은 내가 데미안에 의해 알게 된 사상의 세계로 입문하는 의미를 띄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내가 다시 한번 그와 활발하게 토론을 벌인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것은 견신내 교리문답 시간 직전의 일이었다. 내 친구는 말이 별로 없었으며 아마 내 말이 사뭇 건방지고 점점 빼는 것 같았던 모양인지 내 이야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이 너무 많다. 그는 전과는 달리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재치있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어. 전혀 가치가 없단 말이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갈 뿐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죄악이야. 거북이와 같이 자기 자신 속으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나서 곧 우리는 교실로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고 나는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데미안은 그런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얼마가 지난 후에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데미안의 좌석 쪽에서 뭔가 독특한 것, 공허함이라든가 냉기라든가 여하튼 그런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마치 그 자리가 부지불식간에 비워져 버린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 같아서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내 친구가 여느 때와 같이 단정한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여느 때와는 아주 달라 보였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로부터 솟아나와 그를 에워싸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는 눈을 뜬 채로 있었다. 무언가를 보는 듯한 눈빛을 띠고 있지도 않았고 무엇을 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 눈은 꼼짝 않고 내면으로 아니면 아주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는 거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숨조차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입은 마치 나무나 돌로 조각해 놓은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헬쑥하고 핏기가 없어 마치 돌과 같았다. 그의 갈색 머리카락만이 그의 몸에서 가장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은 그의 앞좌석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는데 무슨 물체, 즉 돌이나 과일처럼 생기가 없었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축 늘어져 있지는 않았으며 감춰진 강이나 생명력을 감싸고 있는 단단하고 훌륭한 덮개 같은 손이었다. 그런 모습을 보자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마터면 나는 큰 소리로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홀린 듯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이 창백하고 돌처럼 굳은 가면을 응시했다. 저것이 바로 데미안이다. 라고 나는 느꼈다. 예전에 나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던 때의 데미안은 진짜 데미안의 반쪽에 불과했다. 가끔 어떤 역할을 하고 적당히 처신하고 호의로서 협력하던 반쪽 데미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짜 데미안은 지금처럼 냉담하고 태고적이며 동물과 같고 돌과 같고 아름답고 차갑고 죽은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전대미문의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이 적막한 공허함, 이 연기와 별들이 가득한 창공과 이 고독한 죽음이 감돌고 있었다. 지금 그는 완전히 자신 속으로 침잠해 버렸다. 나는 몸을 떨면서 느꼈다. 나는 여태껏 이토록 고독했던 적은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할 수 없었고 그는 내게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외딴 섬에 가 있는 것보다도 더 멀리 내게서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 외에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나는 거의 깨닫지 못했다. 모두가 틀림없이 이쪽을 보고 있고 모두가 전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그림처럼 아니면 우상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에 앉아서 천천히 코와 입으로 기어다녔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다. 어디에? 도대체 지금 그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는 천국에 가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가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수업 시간이 끝나자 그가 다시 살아서 호흡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나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는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그는 어디에 갔다 왔을까? 그는 피곤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 다시 핏기가 돌고 그의 손도 다시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갈색 머리카락은 이제 윤기를 잃고 피곤해진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내 침실에서 여러 번 새로운 연습에 몰두했다. 나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눈을 고정시키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끼게 될지 기다려 보았다. 그러나 그저 몸이 나른해진 나는 눈꺼풀에 심한 가려움증만 느꼈을 뿐이다. 그런 다음에 얼마 안 있어 견신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중요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소년 시절이 내 주위에서 허물어지고 만 것이다. 부모님은 얼마간 당황한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누이들은 나에게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자 나에게 익숙했던 감정이나 기쁨은 불순한 것이 되고 퇴색했다. 우리 집의 정원에는 향기가 없어졌고 숲도 마음을 끌지 못했다. 내 주위의 세계는 고물상처럼 몸이 건조하고 매력도 없었다. 책은 종이에 지나지 않았고 음악은 소음에 불과했다. 가을이 되어 나무 주위로 낙엽이 떨어지지만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나무를 따라 비가 흘러내리고 햇볕이 쪼이고 서리가 내린다. 나무 속에서는 생명이 서서히 가장 빽빽한 곳, 내부의 가장 깊은 곳으로 움츠러 들어간다. 그러나 나무는 죽지 않고 기다린다. 방학이 끝나면 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여 난생 처음으로 우리 집을 떠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다. 가끔 어머니는 각별히 다정스럽게 내 옆에 오셔서 미리 이별의 정을 나누면서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일들을 내 마음속에 열심히 불어넣으려고 하셨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났다. 나는 혼자 남게 되었다.